저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주로 인터넷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한 통신 인프라, 저작권의 정당한 이용, 또 개방된 정부 등의 이슈를 놓고 입법 청원 활동, 공익소송 활동, 교육 활동, 또 연대 활동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실장으로 있는 허광준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혹은 또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뜨겁게 솟아나왔던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또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힘이 되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간절한 뜻이 지금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에도 적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인터넷과 온라인 공간은 이제는 저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로를 통해 표현하고 소통하는 그런 권리를 이제는 정보인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래 이곳에도 적폐가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인터넷과 그 이용자는 성장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닥다리 제도는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새로운 규제를 가져오는 시도가 매일매일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은 성숙한 우리 국민을 믿지 못하고 인터넷에 오로지 규제라는 몽둥이를 내세워서 가부장적인 통제만을 가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러한 낡은 것 때문에 국민 거의 대다수인 이용자들 그리고 기업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주눅이 든 그런 상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정책들은 오픈넷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고 또 그중 다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적폐와 부조리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기운이 넘실거리는 이 시기에 인터넷 보급률만이 1위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표현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창조하고 하는 모든 영역에서 세계 1위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행동을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순서대로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가연 변호사께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책을 말씀해 주시겠고요. 잠시만요. 두 번째로 손지현 변호사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정책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세 번째로 박지한 변호사께서 문화부 소관 저작권 관련 정책을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말미에 오늘 어렵게 자리에 나와주신 부처 관계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용호 통신심의기획팀장님이 나오셨고요. 문화부 저작권 정책과에서 박민경 사무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까지 와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정책 제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픈넷은 방통위에 3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설명사항 못 나오셨지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픈넷은 첫 번째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는 온라인 게시글이 댓글이나 게시글들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만 있으면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글을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게시한 자의 보건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16년 6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방통위안은 게시자의 보건권을 보장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자는 취지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적이고 합법적인 게시글도 권리자가 주장만 하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자가 글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직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직권 조정 절차에서 글이 복원이 안 되면 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이래서 현재의 복원 절차보다 훨씬 퇴보되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2개 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또 행정기구의 검열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글이 무조건 삭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원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방통위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시조치 제도의 투명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임시조치 제도로 인해서 연간 약 45만 건의 온라인 글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본래 최진실법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은 기업이나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불만들 그리고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들을 차단하는 데 남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소관부처인 방통위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연 2회 이상 임시조치 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총 신고 건수, 피해자 유형, 신고자 유형, 이의제기 건수, 보험 건수 등을 포함한 통계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임시조치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픈넷은 2번째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앱 강제법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 7조에서 이 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을 무조건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은 이 통사가 차단 앱이 작동되지 않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단 앱 강제법은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또 설치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어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차단 앱들은 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청소년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차단 앱 강제법의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끝내신 마지막으로 휴대폰 실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휴대폰 타인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제32조의 사에서 이 통사가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휴대폰 실명제 실시 국가입니다. 이런 휴대폰 실명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 타인 제공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휴대폰 실명제의 문제는 우선 헌법상 보장되는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통사가 가입 단계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런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적돼서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휴대폰 실명제가 그 원래 취지대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에서는 휴대폰 실명제, 심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폐지했고 뉴질랜드나 영국, 캐나다,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이런 휴대폰 실명제, 심카드 등록제 도입을 고려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또한 2012년 EU 집행위원회는 심카드 등록제가 범죄 수사 등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면서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지도 못하므로 폐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불폰의 경우에는 실명제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통신비 인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선불폰 실명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방송통신위원회의 3가지 정책을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 촉수 및 주지,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을 확대하라는 제안입니다. 오늘 사무처분들이 2분이나 와주셨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결정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소 근데 이렇게 비판적 지적이 많아서 좀 죄송한데, 어디까지나 신의 의견은 위원분들이 하는 거고, 이런 소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당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는 흔히 방송심의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 즉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물이나 사이트 내용을 심의하고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심위의 이런 통신심의 기준은 법률상 건전한 통신윤리의 향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불법성이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표현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방심위가 제정한 심의 규정에는 혐오감, 잔혹성, 저속한 언어 사용, 사회적 혼란 야기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정치 심의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EMB 숫자 18로마라는 트위터 계정은 과도한 욕설 사용으로 차단되었었고,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인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지토치를 비판한 글 역시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위 논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원 회장의 시신사진은 혐오감과 잔혹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었고요. 가장 문제되는 기준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천안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의 관리 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글,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폭격, 북한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단순히 유실된 지뢰가 폭발한 사고였거나 아니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 그리고 최근에는 사드의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한 게시글들도 이런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3기 방심위는 연평균 약 15만 건을 심의합니다. 일주일에 약 3,200여 건이 심의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 정보 하나하나의 내용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를 해나가고 있다고는 기대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속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의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보고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노스코리안 테크라는 외국인 기자 운영의 북한 IT 이슈 전문 사이트를 북한을 찬양, 이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이트로 보아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최근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 이런 병폐를 해결하고 통신심의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제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정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확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이 부분의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근거한 유해정보 심의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정보 심의에만 집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심위는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유해정보 심의 정당성을 아마 주장하실 텐데요.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바다와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극소수의 유해 정보를 차단 결정한다고 해서 이로써 청소년들의 접근 가능성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사상이 절로 건전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효용성이 많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방심위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을 통한 시민사회의 자정 기능의 향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위원회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아동 포르노, 불법 의약품, 불법 금융과 같은 해악이 명백한 불법 정보를 심의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경찰과 공조해서 뿌리 뽑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성공할 때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의 조직 구성,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임기가 끝난 3기 위원들은 평균 나이 약 58세의 전원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문가, 그리고 인터넷 세대가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부인 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결과적으로 6위는 여당 측 추천 인사가 임명이 되고 3위는 야당 측 추천으로 임명이 되는 이런 정치적 구성은 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성이 높으므로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심의 권한 자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거는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과 단체 추천으로 이루어진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은 통신심의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거나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심위도 나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통신심의 제도 자체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정책 제안이니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에서 박지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용자를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저작권 정책으로서의 변화를 좀 촉구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1조에 보면 지금 여기 잘 보이시는 않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용자들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5조의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가르친 부분은 제가 추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1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 어디에도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있는 것으로 있지 않고 제가 오늘도 오후에 검색을 해봤는데 공정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서 명칭이나 부서 업무에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 이 부분은 혹시 변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는 부분이 저작권법의 큰 축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에만 너무 천착한 저작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신뢰로 지난 정권 때는 저작권 보호원이라는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조직이 별도로 조직될 정도로 저작권 보호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저작권 정책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을 좀 강조하는 이용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이용자들을 저작권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이 초청을 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용자들이 의견들이 저희 오픈넷과 같은 이용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이용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부 내에서도 저작물 공정 이용에 대한 전담 부처 기존에 있었던 저작권 상생 협의체 같은 형태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러 방안 혹은 여러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에 좀 방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정책의 기본이 되는 여러 연구 용역 자료라든지 이게 당사자 논의 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자료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저작권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 연구 자료라든지 기본 자료들 좀 국민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투명한 저작권 정책 거부는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그런 정책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해서 문화부 내에 정책 전담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저작권위원회 내에서 좀 이런 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된 바 있는데 좀 발전된 형태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좀 요청드리면서 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